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이자 존재인지요. 저한테도 저희 아들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슈퍼우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지죠. 그런 게 아마 모성애라는 건가 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 때 임신을 했습니다. 원래는 1년에서 2년 정도 신혼을 좀 더 즐기다가 천천히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계획과 달리 아이는 빨리 생겼어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고 벅차더라고요. 내 생활은 아예 없고 하루 온종일 아이에게만 매달려야 되고 출산 전 내 모습이 전생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1년 정도는 참 힘들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가 밝게 웃어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날아가고 온 세상을 가진 것만큼 행복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런 건가 봐요. 그렇게 육아로 정신없을 무렵 저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발령이 났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차로 4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었어요. 남편의 일 자체가 타 지역으로 잘 옮겨야 하는 일이다 보니 연애할 때도 미리 알고는 있었던 문제였죠. 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직 어린데 남편이 근무지를 옮겨야 되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니던 회사 육아휴직 중이었거든요. 몇 개월 뒤에는 저도 복직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남편을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까진 저희 엄마가 아이를 좀 돌봐주시기로 했다 보니 친정 가까운 이곳을 떠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장거리 부부를 하기로 했죠. 남편은 저 혼자 아이 키우면 고생 많을 것 같다며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냐며 근처에 엄마도 계시니까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저는 혼자서 아이를 케어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초반에는 주말마다 내려왔어요. 자차로는 너무 피곤하다면서 기차를 타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차비도 많이 들고 길 위에 뿌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면서 2주에 한 번씩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일이 바쁘면 안 올 때도 있었고요. 아이도 아무래도 아빠와 지내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아빠하고는 좀 서먹하긴 했어요. 아빠한테는 말을 잘 안 했거든요. 저랑 있을 때면 애교도 잘 부리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곧잘 따라했습니다. 영유아 검진을 받아보니 또래보다 발달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3살 정도였는데 말도 잘 따라하고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도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도 곧잘 부르기도 했어요. 또 새로 본 사람에게 인사도 잘하고 낯도 많이 안 가리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오히려 아빠에게는 낯도 가리고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달에 끽해야 2번 보는 게 다인 아빠인데 그마저도 오면 아이랑 놀아주거나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주로 집에 오면 방에서 자거나 쉬는 일이 많았죠. 오히려 아이 갓난아기 시절에는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나름 육아에 참여를 했었던 남편인데 도리어 아이가 좀 크고 나니까 육아에는 일절 신경을 안 쓰는 듯 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고부터는 아이를 케어하는 일 자체가 다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도 한 번씩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자주 오지도 않는데 올 때만큼이라도 아이랑 많이 놀아주면 좋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한 달에 몇 번 보지도 않는 남편인데 굳이 싸우거나 부딪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외근 후 일찍 마치게 되어서 바로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제가 일찍 데리러 가니까 아이도 무척이나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는 일찍 왔으니까 어디 놀러 갈까 했는데 아이가 시장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전에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그게 맛있었다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아이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가게 되었죠. 그 전에 남편이 집에 왔었을 때 제가 아이랑 근처에 산책이라도 한 바퀴 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아이와 남편이 너무 서먹한 사이인 것 같아서요. 저는 나가지 않고 둘만 보냈었는데 그때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시장 주변을 잘 걷다 온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아이의 조잘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시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어떤 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나 저기 가봤어. 저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봤어요. 그곳은 금은방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다시 물었죠. 저기? 언제? 아빠랑 갔었어. 저는 금은방에 왜 갔을까 싶더라고요. 누구 돌잔치도 아니고 금이나 보석을 팔아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긴 왜 갔는데? 엄마, 아빠 엄청 부자야.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했잖아. 아빠 돈이 엄청 많아. 가방에서 막 이만큼 꺼냈어. 돈을? 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공주 반지를 샀어. 공주 반지? 응, 저기 가서 아저씨한테 공주 반지 샀어. 반짝반짝 예쁜 거. 저는 아이의 말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이는 비록 말이 서툴지언정 거짓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때 저에게 하는 말도 아이가 직접 경험한 얘기인 것 같았고요. 아이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저 금은방을 가서 반지를 샀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요. 도대체 누구 반지?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딱히 주변에 돌잔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반지를 살 일이 뭐가 있나요? 저는 아이에게 슬쩍 물어봤죠. 경원아, 네. 혹시 반지 살 때 아빠가 뭐 다른 말은 안 했어? 제 말에 아이는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하더라고요. 아, 맞다. 전화했어. 웃으면서 전화했어. 누구한테? 몰라. 그냥 웃으면서 전화했어. 저는 찝찝한 마음으로 아이와 일단 시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남편이 저기서 왜 반지를 샀을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나를 주려고 산 건가 싶기도 했지만 아닌 것 같았죠. 내 생일이거나 결혼 기념일도 아닌데 왜?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애써 그 생각까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반지를 선물해줄 누군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요. 제가 남편과 장거리 부부로 지낸다고 했을 때 주변 동료들은 다 만류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거리 부부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정말 남의 남편 되는 수가 있다면서요. 그런 소리를 하면 저도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웃고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은 그럴 리 없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비록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변치 않는다 믿었죠. 연락도 매일같이 자주 했고 영상통화도 종종 했습니다. 어디 가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도 잘 주고받고요. 오히려 떨어져 사니까 좀 더 애틋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말을 듣고는 뭔가 지나칠 수 없는 찝찝함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주말은 남편이 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남편은 기차를 타고 왔고 저와 아이는 남편을 데리러 기차역까지 갔습니다. 원래는 데리러 가지 않아요. 남편이 알아서 기차역에서 택시를 타고 오곤 했었죠. 하지만 그날은 그냥 밖에서 밥도 먹을 겸 아이와 나갔었어요. 남편은 저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 더 반가워하더라고요. 온다고 수고했어. 요 근처 가서 밥 먹고 들어가자. 그러자. 경원이도 잘 지냈어? 아빠 보고 싶었지? 네. 하여튼 과묵하기는. 그렇게 저희 식구는 근처 돈가스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자기도 돈가스 먹을 거지? 경원이랑 나랑은 치즈 돈가스 먹어야겠다. 나 돈가스 싫어. 돈가스 싫어? 나는 우동 먹을 거야. 돈가스는 싫어.
어린이집에서도 먹었어. 그래? 알았어. 그런데 아이와 제 대화를 들은 남편이 자문 놀라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했어?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응? 무슨 소리야. 경원이 원래 말 잘했어. 에이, 무슨. 내가 아무리 2주에 한 번 온다고 해도 나도 경원이 보는데. 얘 원래 네 아니면 뭐 안녕 엄마 아빠 이 정도밖에 못했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와도 자거나 혼자 쉴 때가 많았어요. 아이와 시간을 안 보내니까 아이의 발달 상태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여보, 아무리 2주에 한 번 온다지만 좀 심하네. 얼마나 애랑 안 놀아줬으면. 경원이 원래 말 잘해. 아닌데. 나랑 있을 땐 잘 안 하던데? 그건 자기한테 낯가리니까. 자주 안 보니까 낯가려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경원이 원래 낯가리면 말 잘 안 해. 그래? 저는 남편의 무심함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계속 그 금은방 반지 이야기가 걸렸죠. 저기 있잖아. 어? 혹시 경원이 데리고 시장 초입에 있는 금은방 갔었어? 그 말에 남편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뭔 소리야? 아니, 경원이가 자기랑 갔었다고 하던데 가서 뭐 공주 반지 샀다고. 아, 무슨.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 디스플레이 돼 있는 거 있잖아. 반지랑 목걸이들. 그거 그냥 같이 구경한 거야. 그래? 오, 애는 애네. 그거 잠깐 본 걸 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남편은 그렇게 유아무야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태도가 묘하더라고요.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 말이 빨라지고 눈을 이리저리 돌리거든요. 저에게 둘러댈 때 딱 그런 태도를 취하더군요. 저는 뭔가가 있구나 싶었죠. 겉으로는 일단 티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충전 중이던 핸드폰을 몰래 빼서 화장실로 갔죠. 저는 돈을 많이 들고 있었다는 아이의 말을 떠올리면서 남편의 폰뱅킹 어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생활비 입금 때문에 저도 공인인증서 비번을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 보니 진짜로 2주 전에 200만 원 가량의 돈을 뺐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이면 저한테도 말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아랫입술을 꽉 꿰물며 본격적으로 남편 폰을 뒤졌어요. 그리고 금방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요. 상대방 여자의 프로필에는 원헤어 1:1 예약 우선제이라고 돼 있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 같았습니다. 대화 초반에는 예약에 관해 나누는 대화만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녁에 술 한잔 하자느니 어디서 밥 먹자느니 언제 쉬냐느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미 그 두 사람은 8개월도 넘게 만남을 유지해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이 그 여자 생일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케이크하고 반지를 선물한 모양이었고 그 여자는 그걸 인증샷 찍어서 남편에게 서방님 고마워요. 반지 너무 예쁘다 라고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금방이라도 핸드폰을 던져서 부수고 싶을 만큼 극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장거리 부부로 지내면서 나는 회사 일에 살림에 아이 육아까지 혼자 전담하면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지는 혼자 편하게 지내면서 시간이 남아도는지 바람까지 피고 다니고 그것도 내연녀 반지 사러 가는데 지 새끼까지 데리고 간 거였습니다. 아직 애가 말을 잘 못하는 줄 알고요. 뭐 이런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 참고 그 길로 겉옷만 껴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집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너무 화가 나면 온몸이 그렇게 사시나무 떨리듯 떨린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집 앞 놀이터 벤치에 앉아 꺼이꺼이 울었어요. 남편놈 혼자 살면서 신나게 바람피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한 달에 2번 주말에 올라오면 올라오느라 피곤하다고 일부러 푹 쉬게 하고 자게 했거든요. 진짜 개고생하면서 뒤통수까지 맞은 사람은 바로 저였는데 말이죠. 저는 한바탕 울고 나서 다시 집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번호를 찾아냈어요.
저는 그 여자 번호를 제 폰에 따로 저장하고 두 것들이 나눈 대화도 다 제 폰으로 찍어두었죠. 그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작은 방에 앉아서 밤을 꼴딱 지샜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 얼굴을 보는데 핸드폰을 면상에 집어던지고 싶더라고요. 이러려고 주말 부부 하는 거냐면서요. 하지만 참았죠.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내려갔고 저는 다음날 반차를 쓰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엄마께 다 말씀드렸죠. 엄마도 어떻게 오서방이 그럴 수가 있느냐며 화가 나서 방방 뛰시더라고요. 당장 전화해서 부르라고 하시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엄마는 저보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셨어요. 저는 심정은 이혼인데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상판을 보고 앞으로 계속 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죠. 엄마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지금도 주말 부부라 남편 없는 거나 매한가지인 상황이라서 저희 아이를 생각해도 크게 혼란스러울 것 같지는 않다고 하시면서요. 실은 돌아가신 저희 아빠도 예전에 바람을 피셨거든요. 엄마는 그냥 덮어두고 사셨는데 그 후에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덮고 산 걸 후회 많이 하셨대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따로 정신과 약도 드셨다고 했고 지금은 괜찮지만 한때 경미한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술도 잘 안 드시던 분인데요. 저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면서 아빠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었죠. 이제는 돌아가셨으니 그런 마음도 없지만 엄마는 본인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덮고 사니까 당신 본인만 지옥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도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언제까지 들들 볶을 거냐고 도리어 따졌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너 보고 한 번은 눈 감아주라고 할지도 몰라. 딸 자식 이혼한다고 하는데 그러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엄마가 경험해봤잖아. 분명히 잘못은 너네 아빠가 했는데 말라 죽어가는 건 엄마더라고. 나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 이제는 너네 아빠가 그렇게 간직게 됐으니까 나도 아무렇지 않게 살지. 같이 살 때는 정말 단 하루라도 그 일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없었다. 그 일이 그런 거야. 잘못한 거 없는데도 죽을 것 같이 괴로운. 네가 그렇게 사는 꼴 엄마는 못 보겠다. 저는 그 말에 엄마와 또 한바탕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엾다고 왜 엄마 팔자 닮아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셨어요. 저는 엄마께도 미안하더라고요. 엄마 말 맞다나 제 잘못은 아닌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지는 상황이었죠. 엄마에게도 또 저희 아이에게도요. 그 후로 엄마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냈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 마음은 이혼을 원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말처럼 이미 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아이도 그게 익숙하다 보니 이혼에 있어서 아이에게 있을 혼란은 좀 적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크면 엄마 아빠가 따로 산다고 다 얘기해 줘야겠지만요. 저도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이혼하고 나면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거리낄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는 엄마께 맡기고 남편이 있는 지역의 기차표를 끊었어요. 내려가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미용실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미용실로 가서 그 여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 알게 되었죠. 목요일 저녁에 일 끝나고 맥주에 족발을 먹자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일 끝나고 바로 간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마쳤어? 이제 숙소 들어가려고. 밥은? 회사에서 간단하게 먹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잠겼네. 경원이는? 옆에 있어? 저는 남편의 물음에 자식 새끼가 생각은 나나 싶었습니다. TV 본다고 정신없네. 그래 알았어. 들어가서 쉬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미용실을 갔죠.
제가 들어오자 그 여자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예약 우선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누구 오실 분이 있어서 다음부턴 예약하고 오세요. 명함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자는 카운터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죠. 성함이 이경아 씨 맞으신가요? 제 물음에 그 여자는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오민석 아내예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더라고요. 네? 제 남편 여기 오기로 했죠? 그 여자는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뒤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그러고 있으니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배달부가 포장 족발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일단 족발을 받아들고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처럼 가만히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남편 자주 오죠? 네? 왜 자꾸 물어요? 알아들었으면서. 반지 어쨌어요? 내 남편이 선물했잖아요. 그 여자는 사색이 된 얼굴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잠시 후 미용실 앞에 차가 한 대 서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내려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나서 맥주 사들고 오다가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그대로 굳더라고요. 여보! 참 그 얼굴이 가관이었습니다. 마비라도 됐냥 뻣뻣하게 멈춰 서 있더라고요. 여기가 네 숙소야?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됐다. 우린 이혼이야. 저는 그렇게 가려고 했고 남편은 불이 나게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보, 무슨 이혼? 저 여자랑 붙어 먹으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야,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친한 친구야. 너는 친구한테 그 비싼 반지 사다 바치고 모텔 가서 잠도 자니? 친구 같은 소리 하네. 아니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아니라니까? 오해야. 저는 그 순간 남편 싸대기를 그대로 날렸습니다. 네 바람 피는 거에 경원이는 왜 이용하는데? 애가 어려서 말 못하는 줄 알고 금은방에 데리고 갔지? 미친 새끼. 너는 아빠도 아니야. 모르는 줄 알았어. 모르는 줄 알면 그래도 돼?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고 혼자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너는 여기서 두 집 살림하고 자빠졌니? 여보, 미안해. 내가 여기 혼자 살면서 너무 적적했어. 그래서 그냥 가볍게. 좋겠다. 너는 적적해서.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바빠서 너처럼 적적이니 뭐니 그딴 소리 할 여유도 없어. 시간 남아 도니까 이딴 짓이나 해? 너 같은 인간을 믿고 결혼하고 주말 부부로 산 내가 미친년이다. 우리는 이혼이야. 지금하고 별로 달라질 것도 없지. 너는 자유롭게 저 여자랑 계속 이러고 살아. 족발 뜯으면서. 남편은 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이었어요. 너네 미쳤냐 진짜? 제가 고개를 돌리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 내연녀 여자도 몹시 당황해서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에게 말했죠. 내가 불렀어. 당신 진짜 간독크다. 어떻게 회사 동료 와이프가 하는 미용실에서 바람을 피우냐? 미친 것들이야 하여튼. 사실 그 미용실 여자는 남편 직장 동료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봤을 때 철민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한 번쯤 들은 것 같아서 남편 폰에서 그 이름을 검색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남편 회사 동료였습니다. 그때 알게 됐죠. 간도 크게 회사 동료의 아내랑 바람을 피운 거였다는 걸요. 저는 그 철민이라는 남자분 전화번호도 남편 폰에서 찾아내 제 폰에 저장을 해뒀어요. 그리고 오기 직전에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를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면 현장도 잡을 수 있으니 미용실로 오시라고도 했죠. 그 남자는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져서 씩씩대며 서 있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마주치는 동료와 와이프가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핀다는 걸요. 그 남자는 남편을 씹어먹기라도 하려는 표정으로 다가가더라고요. 오대리 이 개새끼야! 미용실 알려달래서 우리 와이프 가게 알려줬더니 여기서 바람을 펴? 하면서 남편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 남자는 화가 나서 씩씩대며 여자에게도 따지더군요. 야! 너 그 버릇 못 고치고 또 바람질이냐?
죽어야 그 버릇 고칠래?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 남자는 미용실에 있던 집기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빌고 집기들은 날아다니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그 남자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엎어져 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한 대 더 때렸어요. 그렇게 맞고 있는 걸 보는데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없던지 미용실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밖에서는 구경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제가 나가려니까 어떤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며 경찰 불러야 되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미용실 원장하고 저 맡고 있는 남자하고 바람펴서 남편이 때리는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저는 그렇게 말한 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데 그날 느낀 그 복잡한 기분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소문이 다 났고 피해자가 같은 회사다 보니 회사를 도망치듯 그만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그날 몰려든 사람들로 봐서는 소문 다 났으니 멀쩡한 낯짝으로 계속 장사하긴 힘들 겁니다. 이미 그 남편도 알았으니 이혼을 하든 어쩌든 알아서 하겠죠. 남편은 저희 친정까지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희 엄마는 꺼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가 오서방 하며 아들만큼 잘해주셨는데 남편 놈은 저희 엄마한테도 제대로 뒤통수를 친 거였죠. 시댁에서는 한번 봐주라고 연락이 왔지만 저희 엄마가 전화 뺏어서 아들 똑바로 키우라고 누구더러 봐주라느니 말라느니 하냐면서 또 한바탕 싸우셨죠. 결론적으로요.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 친권 다 제가 가지고 왔고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믿음도 신뢰도 없는 남편과 사는 것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한 번씩 아빠는 언제 오냐고 물어볼 때면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고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아이를 핑계 삼아 자꾸 이혼하지 말자고 회유했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욱 독하게 마음먹고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제가 만약 넘어가 준다고 해도 결국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했을 거고 그런 스트레스를 아이도 다 지켜볼 테니까요. 차라리 깨끗이 갈라서고 저 혼자 마음을 먹고 아이를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치 않게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저도 그만큼 아이에게 더 잘하고 살아야겠죠.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 줄 알고 태연하게 아이 데리고 내연녀 반지까지 샀던 남편놈. 아이의 한마디에 남편놈이 허술하게 숨겨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엄마를 구원해 준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희 엄마 그리고 아이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연년생으로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워킹맘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아이도 키워야 되고 매달 나가는 대출에 카드값 생각하면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하죠. 저희는 특히나 결혼할 때 양가에서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지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님이 혼자시고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다 보니 생활비나 용돈도 매달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 서로 모아놓은 돈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었어요. 그 대출금에 아이 둘까지 키우고 어머님 생활비도 보탬이 돼야 되다 보니 늘 빠듯하고 여유가 많지 않았죠. 오죽하면 저도 만사까지 출근하고 출산 후 휴가 3개월 빼고는 회사를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6시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리고 와서는 밥 먹이고 씻기고 9시까지 놀아주고 그리고 아이들 재우고 나서 10시부터는 반찬도 만들고 밀린 집안일도 하고 또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부업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1시쯤 돼서 들어가 자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 잘 때는 거의 초주검으로 자곤 하죠.
쉼없이 나름 빡빡하게 살고 있지만 조금씩 갚아가는 대출, 조금씩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함도 느끼고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시댁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데요. 1시간 정도 거리라서 엄청 가까운 건 아닌데 연락도 자주 오시고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오라고 하세요. 평일 내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주말만큼은 남편하고 번갈아서 애보면서 하루 정도는 푹 쉬고 싶기도 한데 어머님이 성화를 하시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 꼭 갔다 오곤 합니다. 그렇게 하루 가면 오전 일찍 가서 저녁까지 먹고 늦게 돌아오고요. 가면 남편이야 소파에 드러누워 TV 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식사 준비하는 거 돕고 어머님 집안일 좀 거들어드리고 또 어머님 얘기하시는 거 내내 들어드리면서 맞장구 치고 말씀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남편은 형이 2분이나 더 계시고 2분 다 결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형님도 2분이 있어요. 근데 꼭 형님들과 저를 부를 때는 같이 오라고 안 하시고 한 주씩 번갈아서 오라고 하십니다. 주말에 적적하시다고요. 하여튼 바쁜 와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꼭 찾아가고 기념일이나 행사도 챙기고 매달 생활비랑 용돈도 드리고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머님을 챙긴다고 챙긴 거죠. 어머님 성에는 못 찰지언정요. 그러다가 곧 아버님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시댁은 명절 2번에 아버님 제사 1번, 총 3번의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데요. 제사가 있기 며칠 전에는 장 보는 것 때문에 한번 부르시고요. 또 제사 전날에는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 오라고 하십니다. 제사 전날이 되면 일 마치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가는데 가면 형님들도 오세요. 그러면 애들은 방에서 TV 틀어서 앉혀놓고 형님과 저는 주방과 거실에 둘러앉아 제사 음식을 준비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사 음식 가짓수도 엄청 많고 양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 형님 2분, 저 다 같이 붙어서 해도 거의 자정까지 음식만 만들다가 녹초가 될 정도였죠. 음식도 쓸데없이 너무 많이 하시는 데다 끝나면 들고 가서 먹으라고 봉지에 퍽퍽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주시는데 솔직히 기름 가득한 전들 그렇게 대충 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들고 오면 기름 냄새도 너무 나고 맛도 없어요. 먹고 싶지도 않고요. 굳이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 있느냐 말한 적도 있는데 제사 음식은 정성인데 보기 좋게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그건 기본이라고 뭐라고 하시더군요. 조금 먹는 것 빼곤 다 음식 쓰레기 되는데 그게 왜 기본이고 정성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저도 불만이 있었고 형님들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날은 아버님 제사 전에 장 봐야 된다고 다 같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형님들은 아주버님들 없이 형님들만 오셨고 저는 아이들은 친정에 맡겨놓고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마트랑 시장 가는 거 운전해 주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딱 그것만 합니다. 음식하거나 준비하는 건 일체 돕는 거 없고요. 형님들도 다 직장에 다니시다 보니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도 너무 부담이고 피곤한 일이었어요. 어머님께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이미 불만도 많으셨고요. 하지만 굳이 어머님께 말하실 생각은 없어 보이시길래 제가 맏며느리는 아니지만 총대를 메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장봐올 거 주시면서 갔다 오라고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님, 근데 이번에 성균관에서 간소화된 차례상 공개한 거 보셨어요? 그게 뭔데? 차례상 표준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막 기름진 음식 쓰는 게 예법이 아니래요. 홍동, 백선이, 조율, 이신이 그런 건 원래 없는 표현이고요. 제 말에 어머님 표정이 확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가짓수는 최대로 9개면 족하다면서 송편하고 나물, 김치랑 과일, 술 이 정도만 놓아도 된다네요. 저희도 이참에 제사상을 좀 간소화해보는 게 어때요? 솔직히 전날부터 다 모여서 음식 차리는 것도 좀 힘들고 버려지는 음식도 많고 또 준비하는 비용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 코웃음을 팍 치시는 겁니다. 너 그런 건 어디서 또 들었니? 기사에 떴던데요.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고작 3번이야. 그것도 하기 싫어서 잔머리를 굴리니? 잔머리가 아니라 형님들도 다 낮에 일하시고 힘든데 굳이 이렇게까지 제사상을 거하게 차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좀 간소하게 해도 의미만 있으면. 너나 가르쳐? 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정도면 제사 많은 것도 아니야.
나랑 친한 친구네 집은 1년에 제사만 9번이야. 우리 집이 그렇게 하든? 끼케야 명절 때 2번, 너네 아버님 제사 1번. 겨우 3번 갖고 못하겠다고 그런 소리라니? 제 딴에는 다 같이 편하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머님은 길길이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솔직히 제사 음식 준비할 때 어머님도 내내 힘들다는 말만 하시고 좀 하시다가 허리 아프다고 들어가시면 결국 저랑 형님에게 다 맡기시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이걸 굳이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식 가짓수랑 양이 줄어든다고 그 마음까지 적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들도 다 일하시고 바쁜 거 아시잖아요. 1년에 3번밖에 안 된다고 하시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선 부담스럽고 피곤하거든요. 바쁘긴 뭐가 그렇게 바쁜데. 회사 다니는 거 그게 뭐라고. 옛날엔 더 했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절에다가 아예 제사 맡기는 집도 많고. 나는 그렇게 안 했어. 그리고 너는 막내가 돼서 며느리 3명 중에 네가 제사상 제일 덜 차렸다. 그랬는데 그거 조금 해놓고 하기 싫어서 벌써부터 머리 굴리니? 제사상 그렇게 소홀하게 차리면 벌 받아. 어디서 대충 차리자느니 그딴 소리야. 근본도 없이. 너네 집에선 그렇게 하고 너네 엄마는 그렇게 하니? 너는 네 딸한테도 그런 식으로 가르칠 거야? 그 순간 저도 확 열받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저희 엄마는 왜 건드리시나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기독교시고 따로 제사 안 지냅니다. 저도 결혼 전까지만 해도 명절 때는 집에서 쉬거나 가족끼리 간단하게 나들이 갔었고요. 그때만 해도 명절은 저에게 곧 쉬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제사에 명절 음식에 시달리다 보니 명절 자체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어지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온다 생각하면 스트레스부터 받을 정도로요. 저는 서로 다 좋은 쪽으로 좀 간략하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뜬금없이 너네 집, 너네 엄마 어쩌고 하시니까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전통을 제대로 따지시는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어머님, 그렇게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이신데 왜 저희 결혼할 때 집은 안 해주셨어요? 어머님 말 맞다나 전통적으로 결혼할 때 시댁 쪽에서 집 해주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이 입 뜨악해지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형님들도 놀라시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땐 가만히 있던 남편도 그제야 와서 저를 말리는 겁니다. 왜 그래 엄마한테? 그만해.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게 전통 따지실 거면 저 회사부터 그만둘게요. 어디 여자가 바깥 일을 해요. 집안일이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나 잘 키우면 되지. 저 회사 가서 그만둔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대출 갚을 거 그거 남편 혼자 다 갚으면 되겠네요. 전통적으로 바깥 일은 남자가 하는 거니까. 제 말에 어머님 눈 뒤집히며 악을 쓰시더군요. 형님들도 솔직히 제 말에 동조하면서도 괜히 그만하라고 말리시고요. 남편도 저보고 그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된 이상 할 말 다 해야겠다 싶어서 말했죠. 톡 까놓고 이 집 제사인데 엄밀히 이 집 사람들도 아닌 여자들만 고생하면서 제사상 차려야 돼요? 다 준비해 놓으면 남자들은 와서 절 올리는 게 전부 아니냐고요. 어머님한테 매달 생활비에 용돈도 챙겨드렸고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찾아뵙고 저 받은 거 하나 없어도 나름 할 만큼은 했습니다. 그런 거에 불만도 없었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고 해도 가족끼리 서로 존중해줘야지. 그렇게 옛날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서 며느리 종 취급하시고 그게 어머님이 말하시는 전통이라고 하시면요. 저 앞으로 명절이고 제사고 참석 안 하겠습니다. 야! 어머님 제 말에 기막혀 하시면서 방방 뛰시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그런 말이 어딨냐고 사과하라고 소리 지르고요. 형님들은 어머님만 말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방 챙겼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저한테 욕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냐, 시어머니한테 저러는 미친 며느리가 어딨느냐,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다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그 와중에 주걱도 던지셨어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면서 어머님께 한 말씀 했죠. 네 딸도 그렇게 가르칠 거냐고 하셨죠? 아니요. 제 딸한테는 이런 학습 안 물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나와서 그냥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저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도 후들거리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좋게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너네 엄마 어쩌고까지 하시니까 저도 흥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친정에 들러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그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느냐고. 엄마 기분 안 상하게 좋게 애둘러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을 저 그렇게 나가고 엄마 너무 기막히고 분해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면서요. 그러길래 저도 그랬죠. 여태까지 수많은 명절과 제사 지내오면서 당신은 수저 한번 놓아본 적 있어? 형들도 안 하고 엄마도 못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는 퇴근해서 부랴부랴 어머님 댁 가서 몇 시간이나 기름전내 맡아가면서 음식 만들 때 당신은 뭐 했어? 방에서 자거나 소파에 들어누워 TV 보고 있었지. 아주버님들하고 수다 떨면서. 너네 집 제사인데 며느리들 부려먹는 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지?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왜 이렇게 유난인데?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쌩난리 친 게 잘한 거야? 내가 못할 말 했어? 어머님 그렇게 전통 중시하실 거면 내 말 맞다나 집도 해주셨어야지. 필요할 때만 전통이야? 나 이번 제사 안 가. 제사도 안 가고 명절에도 안 갈 거야. 혼자 갔다 와. 그리고 끝까지 내가 심했다 어쩐다 할 거면 나는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남편도 한숨을 푹푹 내쉬고는 자리를 뜨더라고요. 제사 치르고 오면 녹초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침대에 드러누워 쿨쿨 자고 있는 남편 보면 화딱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어머님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저를 저렇게 취급하니까 기분 상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뒤로도 저한테 막무가내로 어머님께 사과해라 어쩐다 하면 저도 진짜 안 참을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곧 제사가 다가왔고 저는 어머님께 말한 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제사 혼자 갔다 와서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분간은 집안일에 참석할 필요 없고 시댁에 갈 필요 없다고요. 남편도 저한테 삐쳤는지 뚱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냉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큰형님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날 너무 속 시원했고 잘했다고요. 자기가 맏며느리니까 총대 메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제가 대신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큰형님은 회사가 좀 늦게 마치는 편인데 여태까진 일부러 반차까지 쓰고 가서 제사 준비를 하셨었대요. 얼마 있지도 않은 귀중한 반차까지 써가면서 몇 시간 허리도 못 펴고 튀김에 전 부치고 있노라면 진짜 현타 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제사는 이미 지나갔으니 다음 명절 때는 형님이 다시 얘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서 말대로 간소화해서 차리자고요. 근데 어머님이 또 거절하시면 그때는 본인도 둘째 형님도 앞으로의 명절과 제사에 다 불참할 거라고 말씀드릴 거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소화하자고 말씀 잘 드렸다고 케이크랑 커피 기프트콘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은 제가 어머님을 들이받았다 생각해서 저를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제사 음식 준비해보고 그런 소리를 했으면 합니다. 만약 자기들이 준비해보면 오히려 나서서 간소화하자고 아니면 저를 맡기자고 했을걸요. 남편하고는 그 뒤에 좀 냉랭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전과 똑같아졌어요. 무조건 많이 그리고 화려하게 준비한다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진심인 건가요? 간소화 될지언정 그 마음만 제대로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들 며느리만 죽어나는 허례의식 가득한 제사상이 아니라 간소화된 차례상이 보편화되어서 오히려 가족끼리 명절을 잘 즐기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 퇴임을 한 60대 여자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아들 내외는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테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싶을 때 끊어낼 줄 아는 것도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해 전 저희 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은 몇 해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고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기에 남편의 빈자리는 오랫동안 서글프게 느껴졌었죠. 그래도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이 워낙 든든한 존재였기에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그 후 짝을 만나 결혼을 해 나갔고 집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임 후 남편이 남긴 아파트에서 홀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던 교직 생활을 끝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소하게 보냈죠. 제가 사는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베란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다 저는 화분을 여러 개 두고 작은 베란다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로 가서 물도 주고 정성스럽게 텃밭을 가꾸고 집 근처를 산책도 합니다. 오후에는 시집을 읽으며 차를 마시기도 했죠. 소박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결혼시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꿈이 확고한 아이였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힘든 연극배우의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제작도 한다며 작은 극단도 하나 운영을 했죠. 당장 돈은 별로 안 되지만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길 바랬기에 아들의 일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지켜봐 주었습니다. 아들도 뭐든지 알아서 하는 성격이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들 하는 일도 잘 되고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했죠. 또 한편으론 일도 좋지만 좋은 짝 만나서 안정적인 가정도 이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런 아들이 결혼도 한다고 하니 제게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운영하는 극단에 새로 들어온 신입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쁘고 싹싹한 성격이었고 아들의 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둘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 내외가 알아서 잘 살길 바래서 특별한 일 아니면 연락도 거의 않고 왕래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됐을 무렵이었죠. 손주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변에는 이제나 할머니 된다고 자랑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아들네에는 저희 집을 찾아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죠. 그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큰애를 30쯤에 낳았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가 된다니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하기도 하면서 어쩐지 뭉클한 행복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별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이 더 기대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아가. 무슨 일이니? 밥은 먹었고? 네, 어머님.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처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어두웠기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뱃속의 아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고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죠. 왜 그러니 아가? 무슨 일 있어? 그런데 며느리의 입에서는 좀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좀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무슨 일일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가진 기쁨에 행복해하던 목소리가 아니었기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니? 제 물음에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사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사? 네, 이제 곧 애도 태어날 텐데 계속 여기서 지낼 순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님. 돈을 빌려달라길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사를 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선뜻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죠. 저라고 아들 내외가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는데 안 도와주고 싶겠나요? 하지만 남편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보험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생돈으로 병원비며 치료비가 다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모았던 적금까지도 깼었습니다. 게다가 그 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5천만 원을 결혼 비용으로 해주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오랜 병상 생활로 인해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갔었고 여유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돈을 털어 아들 결혼 비용으로 주었던 거죠. 어차피 저는 퇴직 후 연금도 나올 거니까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될 거고요. 그렇게 아들에게 결혼 비용을 줬고 아들은 자기 돈이랑 그 돈을 합쳐서 오래된 빌라로 신혼집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도와주고 싶었지만 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저는 현금 2천만 원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며느리가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해도 제가 도와줄 돈이 마땅치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제 사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가, 너네 사정은 잘 알겠다만 너희 결혼할 때 5천만 원 해주지 않았니? 지금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이 아파트 하나가 이제 전부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가진 게 없어서 빌려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 시무룩하게 전화를 끊는 며느리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 좋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아이 때문에 이사 가고 싶어 하는데 도움을 못 주니 제 마음은 오죽했겠나요. 그날 내내 마음이 안 좋았던 저는 오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통화되니? 예, 엄마. 아까 네 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집 이사 가고 싶다고 돈 얘기를 하던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제 물음에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연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런 전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사 얘기는 뭐야? 모르겠어요, 엄마. 시연이가 갑자기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네. 임신 때문에 그런가 봐요. 갑자기 30평대 신축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리로 이사 가자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사정에 거기는 너무 무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옮기는 건 천천히 생각하자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런 빌라에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애기를 데리고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겠냐고. 또 유모차고 뭐고 어디 둘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시연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갑자기 무슨 돈이 있어서 이사를 가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집에서 키우면서 천천히 계획을 잡자고 했는데 애 낳기 전에 가야 된다고 며칠 전부터 계속 난리야. 그래서 나도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우리 사정 알면서 저러는 게 답답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론 뱃속에 애 걱정돼서 예민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나도 미치겠어요, 엄마. 라고 하더군요. 속으로 끙끙 앓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안쓰럽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제 자신이 참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쩍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잘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님, 저희랑 합가하시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 합가? 네, 어머님 사별하시고 혼자 오래 사셨잖아요.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적적하고 외로우세요. 차라리 저희랑 살면서 태어날 저희 아이도 좀 봐주시면 좋잖아요. 저도 그러면 다시 일 나갈 수도 있고 어머님도 집에서 마냥 있으시는 것보다 손주 좀 봐주시면 좋고요. 다른 며느리들은 몰라도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좋거든요. 제가 어머님 많이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아들네와 합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 혼자 사는 지금의 생활이 평화롭고 여유롭고 좋은데 합가라니요. 피차 불편할 것 같았죠. 저는 썩 내키지 않았고 서로 불편할 텐데 같이 사는 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 했습니다. 그렇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지만 오히려 며느리는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며느리의 계속된 설득을 듣다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습니다. 가만 돌이켜보니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으면서도 또 마음 한켠이 허한 건 사실이었어요. 또 이사가고 싶어하는 아들내외에게 도움을 못 준다는 미안함도 있는 상태였고요. 혼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에게 먼저 합가를 하자고 제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며느리가 좀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합가하자는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먼저 합가하자고 얘기해줘서 고맙다만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제 말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엄청 밝아지더니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 어차피 저희랑 합가하시려면 그 아파트 정리하셔야 하잖아요. 이참에 어머님 사시는 아파트를 파는 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네, 그거 파시고 저희 집 전세금이랑 합치면 신축 아파트도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제가 부동산에 전화해 볼까요? 며느리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이는 능력도 탁월했죠. 하지만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말대로 신축 아파트가 훨씬 살기 좋고 편리하겠죠. 하지만 지금 아파트는 제가 평생 살았던 곳이고 추억도 많은 데다 지금 만족하며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팔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집을 파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어요. 정합가를 생각하면 저희 집에 들어와서 다 같이 사는 거면 모를까 집을 파는 건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제 말에 며느리는 크게 상심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결정만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알겠습니다. 풀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던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실망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덜컥 이 집을 팔고 새 집을 구해서 산다는 것도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랑 전화를 끊고 상심해서 한참을 울었다고도 하던데 그 이후로 밥도 잘 안 먹고 누워만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딱 잘라 거절한 것도 아니고 좀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했는데도 며느리는 실망이 굉장히 컸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배가 아파 병원을 가니 유산기가 있어서 조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아들이 집안 극단으로 일이 있어서 간 사이에 배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홀로 갔고 상황이 안 좋아 긴급 수술까지 했다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던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유산이 꼭 제 잘못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손주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유산이 됐다고 하니 많이 힘들었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의 상심이 얼마나 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걱정되는 마음에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파리한 얼굴로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 한다는 말이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유산하고 나서 우울증까지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이를 보내고 나니 이 집에 더더욱 있기가 싫어졌다며 우는데 그게 꼭 제 탓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고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빨리 결정만 했더라면 하는 자책이 제 가슴을 쳤던 거죠. 결국 그렇게 침울해져 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합가하자. 네 말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서 돈을 마련하마. 그 돈이랑 이 집 전세금 합쳐서 네가 원하는 아파트 장만해서 같이 살자꾸나. 안타깝지만 떠나보낸 자식일랑 있고 새 집에서 다시 준비하자. 손주 생기면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제 말에 며느리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하고는 좋아하더라고요. 그 전까진 다 죽어갈 듯 파리한 며느리였는데 저의 합가 결정에 언제 아팠냐는 듯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의 합가 결정은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는 그 후 바로 기력을 회복했고 그 주 토요일에 제가 사는 곳으로 와 부동산에 가볼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왕이면 좋은 가격에 팔아야죠. 라고 했고 미리 합가 준비도 할 겸 제 집에 며칠간 머무르겠다고 했습니다. 적응이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아무리 아들 내외라지만 어쨌든 따로 살다가 같이 사는 거다 보니 며느리 말처럼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했습니다. 또 아파트 파는 데에 필요한 것들도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여러 군데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놓는다고 했고 집을 보러 몇 명이 오긴 했는데 그 와중에 좋은 가격으로 저희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실 여태까진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었고 실거주를 하고 있었기에 아파트 가격에 대해선 잘 몰랐는데요.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고 보니 시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지만 주변 상권이 워낙 좋고 학교든 뭐든 다 있다 보니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가격으로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와 큰아들은 이사갈 새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마침 꽤 괜찮은 자리에 있는 지어진 지 2년 정도 된 신축 아파트인데 34평 금매 아파트가 나왔다며 이걸로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 판돈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와서 굳이 아들네 집 전세금을 합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네 집 전세금은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기로 하고 아들은 그 전세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보고 갖고 있으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제 집 판돈으로만 그 아파트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은 진행되었고 이제 아파트만 계약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새로 들어갈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의견은 다르더군요. 아파트를 자기 남편인 저희 아들 명의로 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마찰이 좀 있었는지 부부싸움까지 했다고 하고요. 저는 내 명의로 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앞으로 자기들이 저를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 건데
아들한테 이 집 명의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살던 집 팔아서 아파트를 사는 건데 그걸 왜 아들 명의로 해야 하는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좋게 좋게 이야기하며 일단은 상속 문제도 있으니 내 명의로 매매한 후 천천히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명의야 나중에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사실 왜 며느리가 나서서 명의를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고 어쨌든 그렇게 집을 샀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간 후 저에게는 참 어이없고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합가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자기 언니가 이혼을 하게 됐다며 오갈 데가 없는데 당분간 같이 살아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언니가 형부한테 쫓겨났대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찜질방에 있대요. 어떡해요, 어머님.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사시기 때문에 도움받기도 어렵다고 했고 돈도 없다고 했죠. 형부가 아주 악질이라 의도적으로 사돈 아가씨한테 누명을 씌우고 모든 것을 계획해서 집에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이혼도 준비 중이라고 했고요. 며느리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돈 아가씨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더군요. 당장 오갈 데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마땅치 않다 보니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초라한 달방이나 고시원 같은 데라도 구해서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서 자기 언니를 지내게 하겠느냐고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사정을 듣자니 모른 척하기가 힘들었죠. 사돈 아가씨도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고 이기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다른 집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만 지내면 안 되겠냐는 거였죠. 그렇게 결국 사돈 아가씨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같이 사는 것은 너무 불편했죠. 아직 며느리랑 같이 지내는 것도 익숙치 않고 불편한데 사돈 아가씨까지 같이 지내니 오죽했겠나요. 하지만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내칠 수는 없으니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돈 아가씨가 오고 나서부터 며느리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공연이나 계약 때문에 집을 비우는 때가 많았는데요. 반면 며느리는 극단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집에서 내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는 주로 저와 며느리, 사돈 아가씨가 같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은근하게 저를 무시하고 자기 언니랑만 어울려 지내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 친언니랑 잘 지내고 편하게 지내는 건 맞지만 문제는 저를 따돌리려는 의도가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내 돈으로 산 내 집인데도 저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와 TV라도 보려고 하면 둘이서 낄낄거리며 속은데다가 갑자기 입을 싹 닫고는 언니 우리 방에 들어가서 얘기할까? 라며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둘이서는 꼭 붙어 잘 지냈고 저는 싹 모른 척할 때도 정말 많았죠. 이걸 어떻게 말도 못하겠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아들 앞에 선 며느리가 저에게 정말 잘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눈웃음 치면서 어머님 그랬고 뭐든지 제 위주로 맞춰주는 척 했습니다. 사돈 아가씨까지도요. 사돈 아가씨도 제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는 척 했죠. 오죽했으면 아들이 사돈 아가씨더러 그랬죠. 처형,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아, 어떻게 그래. 얹혀 사는 주제에. 너무 미안해. 제부한테도 민영이한테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돈 어르신께 제일 죄송해요. 라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할 때도 많고 저희 며느리랑만 제 뒤에서 희희낙낙 거리면서 아들만 있으면 제 눈치를 그렇게 보는 척한다뇨. 기가 막혔죠. 저는 이걸 아들한테 말할까 싶으면서도 또 뭐라고 하겠나요? 제가 어색하고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지낸다는데요. 참 애매한 상황이었고 집은 저에게 더 이상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둘은 저를 은근하게 괴롭히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지방 공연 때문에 며칠 집을 비운 날이었는데요. 며느리는 저녁 식사를 차리며 제 앞에만 두부구이를 한 접시 놓아주었습니다. 어머님은 두부 좋아하시잖아요. 언니랑 저랑은 두부 안 먹거든요. 많이 드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두부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큼하고 미끈거리는 딱 상하기 직전의 맛이었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니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꽤 지난 것을 봤었던 그 두부인 모양이었습니다. 새아가, 이 두부 혹시 상한 것 아니니? 네? 그럴 리가요. 제가 상한 것을 어머님께 왜 드려요? 어머님 입맛이 없으신 거 아니고요? 언니, 이거 상한 것 같아? 글쎄, 아닌 것 같은데. 사돈 어르신께서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사돈 아가씨는 저를 보며 비웃음을 참는 듯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요. 그런 일은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여름날 상온에 오래 두어 살짝 신 것 같은 밥을 제 밥그릇에만 퍼준다던가 제게만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따라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어머 제가 정신이 없어서 라며 해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의도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제가 잠이 든 줄 알고 며느리와 사돈 처녀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새벽쯤에 잠이 깼고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문이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진짜 저렇게 해도 돼? 신밥은 좀 심했다 야. 걱정 마. 신밥 좀 줬다고 오빠한테 말하겠어. 뭘 하겠어. 내가 대놓고 뭐라고 괴롭힌 것도 아니잖아? 나이만 많고 더 이상 돈도 못 버는 노인네 집만 돼. 이렇게 하면 본인이 제 발로 기어나간다니까. 적당한 원룸 하나 구해서 나가 살겠지 뭐. 그럼 이 집은 우리 거고 언니랑 나랑 여기서 편하게 살자. 나야 좋지. 근데 참 너네 시어머니도 참 순하다. 가만히 참는 거 보면. 순한 게 아니라 본인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 죄라니. 설마 네 가짜 임신? 가짜 임신?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킬킬거리더라고요. 그게 자기 때문인 줄 알아. 순진에 빠진 노인네. 애초에 임신은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라면서 키득키득 거리는 겁니다. 그 임신과 유산조차도 거짓말이라뇨. 뭐 저런 악마 같은 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괴롭혀서 이 집에서 나가게끔 하려 계획한 거잖아요.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생각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틀 뒤 아들이 왔을 때 저는 같이 살기 힘들 것 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따로 집을 구할 생각이라고요. 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놀랐고 며느리도 한껏 놀란 척을 하더라고요. 혹시 자기 언니 때문에 불편해서 그러신 거냐는 가증까지 떨면서요. 며느리는 바라던 바라면서 속으로는 기뻐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겉으로는 슬픈 척 연기를 하더군요. 저는 같이 못 살 것 같고 나는 나가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은 할 얘기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는 뒤에서 아들한테 어머님이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다. 어머님 뜻을 존중해주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 가증스러운 년 하며 속으로 이를 갈았죠. 저는 정말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응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죠. 저는 저만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 저희 집에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사돈 아가씨,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자 낯선 부부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서 있었죠. 집을 보러 왔다는 부부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기함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집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 부부가 구경 후 집을 나가자마자 며느리는 저에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너네랑 같이 살기 힘들 것 같다고. 네? 어머님만 나가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니들도 나가야지. 여기 내 집인데 팔고 나갈 거다. 왜? 문제 있니? 어머니! 너랑 같이 안 살겠다는 것도 다 너를 위한 결정인데 왜 그러니? 네가 너네 언니 보고 그랬잖아. 나이만 많고 더 이상 돈도 못 버는 노인네 집만 된다고. 은근히 괴롭혀서 쫓아내줘야겠다고. 그래서 네 집 덜어주려고 내가 자진해서 따로 살겠다는 거다. 대신 이 집은 팔아야지. 그게 맞지 않니? 그 말에 아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돈도 못 버는 노인네는 뭔 소리고 괴롭혀서 쫓아낸다는 건 또 뭐예요? 아들의 물음에 며느리는 펄쩍 뛰었죠. 아니야, 오빠.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야. 저는 코웃음 치며 그랬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일부러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주질 않나. 니네 언니랑 한 통속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 너 이러자고 나한테 합가하자고 한 거지? 이러자고 명의 경석이한테로 넘기라고 나 그토록 설득하려 한 거지? 너 이거 전부 계획한 거잖아. 내가 오냐 하니까 사람 만만해 보이디? 제가 화가 나서 따지니까 저희 아들도 눈이 뒤집혔죠. 이게 다 무슨... 진짜야? 아니야, 오빠. 옆에서 사돈 아가씨, 아니 며느리의 언니도 거들더군요. 아니야, 제부. 다 오해야.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나 너네랑 더 이상 합가 못하겠다. 이 집은 내 집이니 니들도 썩 나가. 전세금도 못 주겠다. 앞으로 너네한텐 그 어떤 도움도 없다. 너네 알아서들 살아. 제가 그렇게 나오자 며느리는 막 화를 억누르며 따지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이러신 법이 어딨어요? 어머님만 나가신다면서요. 법은 무슨, 너 배우가 맡기는 한가 보더라. 연기 참 잘하는구나. 애초에 임신도 가짜 임신이었다며? 그런데 그렇게 유산한 척을 하고 내 탓을 해? 그 말에 아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네? 임신이 가짜라고요? 그래, 너는 아예 몰랐니? 어떻게 남편이 그걸 몰라? 임신 테스트기랑 초음파 사진은 보여줬고 병원은 혼자 가거나 처형이랑 가겠다고 해서. 아주 작정하고 속였네. 임신한 적도 없댄다. 나한테서 집 팔게 만들고 이 집 사게 하려고 수쓴 거야, 네 마누라가. 세상에 어쩜 저렇게 악독한 게 다 있니? 내가 깜빡 속았다. 아들도 그게 사실이냐며 며느리에게 따졌고 며느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우겨댔습니다. 지네 언니랑 같이요. 아들은 그럼 당장 병원에 가서 확인하자고 했고 그걸로 간에 만에 실랑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무조건 확인할 거라고 나오니 그제야 며느리는 임신 아니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아들도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게 싸웠고 그 후 별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따로 구한 작은 집으로 들어와 저와 같이 지내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며느리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계획적인 애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 있는지 놀랍더라고요. 임신도 유산도 저한테 좋은 며느리인 척 했던 것도 모두 저한테서 집을 빼앗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지네 언니도 공범이고요. 아들은 결국 다툼 끝에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이혼 얘기가 오가자 뒤늦게 울고불고 잘못했네 어쩌네 언니랑 안 살아도 되네 하면서 빌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죠. 아들은 완전히 학을 떼고 질렸다면서 이혼은 물론이고 이 업계에도 절대 발 못 디딜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지네 언니랑 거의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죠. 그 후 저는 아들과 작은 집에서 살면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많이 힘들고 기막혔지만 워낙 천성이 긍정적인 터라 이제는 훌훌 털고 다시 씩씩하게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전 며느리의 정체를 알게 되고 관계를 끊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행여나 전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자식이라도 낳았으면 그 인연을 끊기가 얼마나 더 어려웠겠나요? 이만하기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잃는 것보다 작게 잃는 것이 당연히 나으니까요.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제 집도 아들도 다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인 30대 여성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과 단 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고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5년이 조금 넘었어요. 결혼 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 일은 4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저희 둘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변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사람 자체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그런 느낌을 받은 건 함께 밥을 먹을 때였어요. 출장을 갔다 온 다음 하루 쉬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대뜸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 갑자기 아침부터 무슨 고기야. 평소에 딱히 반찬에 대해 얘기한 적도 없고 차려주는 대로 군말 없이 먹는 편이라 남편의 요구가 낯설긴 했지만 그때까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 집에 사놓은 고기가 없어서 장을 보고 저녁에 해주겠다고 남편에게 얘기했죠. 고기 없는데 낮에 장 봐서 저녁에 해줄게.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지금 당장 먹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갑자기 왜 소리를 질러? 저녁에 해준다니까. 가져와! 당장! 화내는 모습을 본 적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던 터라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아침 식사에 고기 반찬이 없다고 화낼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장난인가 싶었어요. 저도 마냥 참는 성격은 아니라서 같이 화를 냈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를 노려보는 남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연애 시절의 감정은 없어진 지 오래지만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정도의 사이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 알겠어. 저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싶어 알겠다고 대답하고 얼른 지갑을 챙겨 집을 나왔어요. 본능적인 감정이었어요.
더 말을 섞었다간 내가 위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존 본능이요. 그런 감정은 살면서 처음 느껴봤어요. 그것도 살 맞대고 사는 남편에게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죠. 얼떨떨한 정신에 마트로 가 고기만 대충 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들어오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고기 사왔어. 금방 차려줄게. 제가 금방 아침을 차리겠다고 하니 아무 말 없이 TV로 고개를 돌렸어요. 고기를 굽는 내내 남편이 왜 저럴까 고민했지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중요한 기념일 같은 걸 놓쳤나 생각해 봤지만 시부모님 생일도 남편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모두 챙겼거나 한참 남아 있었어요. 애초에 그런 걸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저를 정말 소름 끼치게 했던 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이 어느새 주방에 와 뒤에서 제가 산 생고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접시를 찾으려고 고개를 잠깐 돌리는데 그러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전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릴 정도로 심하게 놀랐어요. 인기척 하나 없이 말뚝처럼 정자세로 서서 포장되어 있던 고기를 뚫어져라 보고 있더라고요. 아직 굽지도 않았는데 그 핏물이 고인 고기가 먹고 싶은 것처럼 입맛을 다시고 턱을 떨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던 건지 알 수도 없었어요. 뭐야, 놀랐잖아. 왜 그렇게 서 있어? 거의 다 됐어. 다 되면 부를게. 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얼핏 느꼈죠. 뭔가 이상하다고. 아주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같이 밥 먹기 싫었지만 티내지 않고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어서 먹으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고기부터 집어 먹더라고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요. 점점 젓가락질이 빨라지고 나중엔 손으로 집어먹고 싶은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기까지 했어요. 제대로 씻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입에 고기를 구겨 넣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밥도 먹질 못하고 그 모습을 한참이나 멍하게 지켜봤어요. 근데 저는 안중에도 없고 남편은 그저 고기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사온 고기를 다 구웠는데도 접시는 금방 비워졌어요. 여보, 천천히 먹어. 기름이 턱까지 흘러내리고 볼이 미어져라 고기를 꾸역꾸역 씹고 있는 남편이 어딘가 모르게 섬뜩했어요. 도무지 계속 보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지도 않고 자리를 떠 안방으로 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고 싶었어요. 집에 남편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마치 뭔가에 씌인 사람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그날 다른 일은 없었어요. 점심 저녁에도 고기니 생선이니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날카롭게 굴었지만 딱히 다른 일을 벌이진 않았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남편을 상당히 경계했고 대놓고 각방을 쓰자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실 소파에서 자거나 남편이 자는 사이에 몰래 나와 다른 방에 이불을 깔고 자기도 했어요. 혹시나 싶어 인터넷에 남편이 변했다는 내용의 글들을 찾아봤지만 제 남편과 같은 이야기는 잘 없었어요. 그저 애정이 식었다느니 바람을 폈다느니 하는 얘기뿐이었어요. 혹시나 다른 여자가 생겨 나랑 이혼하고 싶어 저러나 하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휴대폰을 살펴보고 옷에 수상한 자국이나 여자 향수 냄새가 나지 않을까 맡아보기도 했지만 평소랑 다를 건 없었어요. 이혼하고 싶어하는 낌새도 별로 없었고요. 그저 식탐이 많이 늘고 뜬금없이 고기 내장이나 홍어 같은 냄새가 심한 음식들을 매 끼니마다 찾았어요. 단순히 식성이 변한 거라고 생각하기엔 남편의 태도가 많이 차가웠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뭐라 얘기를 나눌 수도 없어서 그냥 눈치만 보았어요. 그러다 저도 서서히 그런 남편에게 익숙해져 갔죠. 근데 섬찟할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남편이 잠이 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옆에서 지 죽은 듯이 자는 모습마저 꺼림직하고 싫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혼을 하는 게 맞겠지만 단지 남편이 변했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볼 것 같아 그냥 제가 참았어요. 하지만 기분 나쁜 사건은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되고 남편이 자는 걸 확인한 저는 안방에서 나와 잡동사니를 모아놓은 작은 방으로 갔어요. 좁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게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편했거든요. 아침을 차리기 위해 제가 먼저 일어나는 터라 남편은 알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죠. 여러 번 방을 옮겨 잤는데 남편이 눈치를 챈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불을 덮자마자 눈이 쓱 감겼고 전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중간에 슬쩍 깨더라고요. 귀를 간지럽히는 이상한 소리 때문이었어요. 벌떡 일어나지 않고 눈만 살짝 떠 방 안을 살펴봤어요. 방 안에 별게 없었어요. 단지 닫아놨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을 뿐이었죠. 근데 그 문틈 사이로 누군가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볼 순 없었지만 실루엣이 느껴졌죠. 이상한 소리도 분명 그쪽에서 나는 거였어요. 들릴 듯 말 듯 빠르게 무어라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어요. 그 순간 문 밖에 있는 게 왠지 남편일 거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냥 직감적으로요.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닌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한밤중에 왜 문 밖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또 무슨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채 지금 상황에 대해 생각할수록 온몸에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정확하게 시간을 보진 못했지만 거의 1시간이 넘도록 그 상태로 있었어요. 일어나는 척을 해볼까 했지만 남편과 마주하는 게 두려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며 한참 동안 누워있는데 갑자기 남편의 말소리가 끊어졌어요. 잠시 후 눈을 살짝 떠보니 문 앞 실루엣도 사라져 있었죠. 남편이 방으로 돌아갔구나 생각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이 다른 방에서 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혀 말이 없더라고요. 평소처럼 행동하며 제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왜 남편이 갑자기 변한 걸까?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이 병원에 갈까?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야 할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요즘 당신 좀 이상한 것 같아.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혼자서 끙끙대는 것보다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남편이 요 며칠간은 또 다르게 옛날처럼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 미안. 요즘 일이 바빠서. 남편이 풍기는 분위기가 또 옛날처럼 바뀌자 저는 좀 놀랐지만 안심했어요. 힘겹게 웃어 보이는 남편의 표정과 요새 좀 힘들었다는 말에 저는 나 모르게 일하는 곳에서 스트레스가 많았구나 싶었습니다. 힘들었으면 말을 하지. 난 혹시 당신이 뭐에 씌였나 싶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별일 아니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남편의 모습이 돌아온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이 놓인 저는 그날 밤 남편과 한 방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긴 했지만 요 근래의 모습은 없는 것 같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다가 문득 저도 모르게 눈이 떠졌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이 없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화장실에 갔나 했지만 화장실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을 열었죠. 근데 부엌에서 뭔가를 찾는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남편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남편은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싱크대 아래에 있는 칼 수납장에서 식칼을 집더라고요.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저는 얼른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남편이 문 앞에 달려와 문고리를 흔들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덜컹거리는 문을 온 힘을 다해 막으며 버텼어요. 그러자 남편이 문 밖에서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칼로 문을 찍더라고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남편의 행동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곧 문을 찍는 소리가 줄어들고 무언가 풀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이 빠진 저도 문 앞에 주저앉아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조용했어요. 저는 어디에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문틈으로 밖을 살짝 살폈습니다. 남편은 손에 칼을 쥔 채 쓰러져 있더라고요. 혹시나 자는 척 하는 건가 싶어 두려웠지만 이대로 있다간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 죽을 힘을 다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따라오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 새벽에 미친 사람처럼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같이 살 수 없었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제 몰골을 보고 엄마가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신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귀신에 씌인 거 아니냐고요. 저희 남편이 무슨 무당도 아닌데 왜 귀신에 씌이냐 했더니 무당이 아니어도 그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남편에게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하지만 돌변한 남편의 행동들을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후 엄마의 아는 분이 소개해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저를 찾지도 않았어요. 전화 한 통 없었죠. 서운하다기보단 그 행동마저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데 찾질 않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무당을 만나는 게 좋진 않았어요. 어쩌면 귀신에 씌였다는 말을 믿기 싫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엄마와 제가 신당에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대뜸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도망쳤다고요. 잘 도망쳤다고. 목숨 구했다고 큰 소리로 방이 다 울리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에 눌린 저는 조심히 다가가 자리에 앉았고 그런 저를 무당은 집요하게 쳐다보더니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역한 냄새가요. 제가 제 냄새를 맡으려 하자 그 냄새가 아니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희 엄마가 더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하니 무당은 눈을 감고 무언가 의식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뜬 무당이 저를 보더니 남편 죽이려고 저 혼자 도망왔냐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무서워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무당은 남편이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굿 한 번 잘못 봤다가 사지육신 다 내준다고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굿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무당이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남편이 굿을 봤다는 거예요. 굿을 했는데 제대로 귀신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씌었다는 말이었어요. 믿기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니 자기가 가서 직접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어줍잖게 부적수고하면 더 큰일 난다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무당의 말이 전부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겠다고 말하고 저녁에 저희 집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와 엄마는 무당의 말대로 몸을 깨끗이 씻고 고기가 없는 채식으로만 저녁을 차리며 기다렸어요. 그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남편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연락처만 알고 연락을 해본 적은 없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며칠째 남편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순간 무당 말이 떠올라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남편 혼자 있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정신이었는지 무당에게 들은 굿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현장에서 그런 걸 한 적이 있냐고요. 근데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최근에 간 출장에서 굿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제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한 건 아니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근처 마을에서 굿소리가 나길래 구경 삼아 같이 가봤다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덧붙여 그때 제 남편이 다시 돌아가자는 그분의 말에도 한참이나 그 굿판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도 했어요. 무당이 말한 게 사실로 확인되자 저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빨리 무당과 만나 집으로 가고 싶었죠. 제발 남편이 무사하길 바라고요. 그렇게 저녁이 되고 무당과 다시 만난 저와 엄마는 택시를 타고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무서웠어요. 어쩌다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무당은 택시에서 내려 저희 집 1층 현관에서부터 무슨 기도문 같은 걸 외웠어요. 저랑 엄마는 그 뒤를 따라 저희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도어락을 열었고 무당은 문을 열자마자 더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웠어요. 너무 큰 소리라 주변 집에서 다 들릴 정도라 생각했어요. 같이 거실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없었어요. 집안은 엉망이었고요. 특히 주방에는 어떻게 사놓은 건지도 모를 빈 고기팩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악취도 심하게 났죠. 무당은 화가 난 듯 소리를 치며 안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얌전히 누워있더군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기괴했어요. 배가 복수라도 찬 사람 마냥 부풀어 있었는데 다른 곳은 믿기가 어려울 만큼 비쩍 말라 있었죠. 고작 며칠 집을 비운 것뿐인데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무당이 또 한 번 크게 소리를 치며 남편을 무슨 나무가지로 세게 내리쳤어요. 그러자 남편 입에서 소화가 덜 된 생고기 조각들이 역류해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소리를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마가 우는 저를 달래고 방 안에서는 계속 무당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고 일어나 보니 병원 침대였습니다. 눈을 뜨고 전 남편부터 찾았어요. 어떻게 됐냐고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에게 물었죠. 그러자 엄마는 옆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가리켰어요. 눈이 움푹 파일 정도로 마르긴 했지만 산만하던 배는 어느새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곧이어 무당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엄마는 다 해결하고 돌아갔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렇게 이 일은 끝이 났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진 않아요. 그 후로 남편은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진 못하더라고요. 저와 저희 엄마에게서 모든 얘기를 들었지만 믿기 어려워하는 눈치였어요. 모든 게 제 자리를 찾은 듯 하지만 솔직히 남편을 전처럼 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하자고 얘기했어요. 기억을 못하는 남편은 황당하고 억울해했지만 그런 꼴을 보고도 어떻게 계속 살겠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남편 볼 때마다 그 모습이 떠올라서 매일 아침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걸 알기에 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그나마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다행이네요. 앞으로 귀신이나 미신 관련해서는 얼씬도 하기 싫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